나한테 맞아서 다친 거라고 경찰에 불면 가만 안 둔다. 너 혼자 미끄러졌다고 해야 돼.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온 응급실. 시어머니는 제 귓가에 대고 살기 어린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제 편인 줄만 알았던 남편은 귀찮다는 듯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응급실을 지나치던 병원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모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20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이름을 대자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죠. 결혼 생활 내내 고아라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제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남편 김민호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면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나갔다가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도 저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시어머니 박영숙의 서슬퍼런 눈초리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다는 사실을 마치 대단한 훈계열이라도 되는 양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추어냈어요. 그날도 저는 퇴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근본 없는 거사. 찌개 하나 끓이는데 뭐가 이렇게 굼떠? 어? 어미도 없이 자라서 배운 게 없으니 손끝이 이 모양이지. 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모진 말을 꾹 삼켰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상을 차리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 쥐꼬리만한 혼수의 혼주지 밥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고한년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반찬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더니 상을 밀쳐냈어요.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차린 거야. 칸이 이게 뭐야? 짜서 도저히 못 먹겠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올게요. 그때 마침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눈길을 보냈지만 김민호는 신발을 벗으며 저를 흘끗 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또 왜 그래?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끄럽게. 아이고 내 아들, 어서 와라. 글쎄 네 마누라가 시애미를 아주 굶겨 죽일 작정인가 보다. 반찬 꼴을 봐. 남편은 상을 흘끗 보더니 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뭐라고 하시면 그냥 좀 맞춰드리면 안 돼?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저러시는 거잖아. 네가 좀 져드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짓밟아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리며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는 듯했지만 진짜 지옥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동창 모임에 다녀온 시어머니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예, 주연아. 내가 오늘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다. 요즘 그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좋다더라. 나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좀 다녀와야겠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크루즈요? 그게 얼마나 하는데요, 어머니? 한 사람당 그저 1,000만 원 조금 넘는다더라. 별로 비싸지도 않아. 친구들 앞에서 이 어미 체면도 좀 세워야 할 거 아니냐. 네가 이번에 결제 좀 해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장 이번 달 대출이자 갚을 돈도 빠듯한 형편에 1,000만 원이 넘는 여행이라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형편에 그건 도저히 무리예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걸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무리? 지금 이 시엠이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다는 거야? 어? 근본 없는 것이 시집 와서 하는 짓이 겨우 이거야.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 병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내가 못 살아. 내가 저 고한년 때문에 못 산다. 이년아, 내가 너를 며느리로 거둬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알아?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에 방에 있던 남편이 나왔지만 그는 이번에도 저를 나무랄 뿐이었어요. 그냥 좀 해드리면 될 걸.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은 그 말만 남긴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분이 풀리지 않은 시어머니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우며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부려먹는 식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줍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거실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유리 조각만 주워 담았죠. 그런데 제가 끝까지 입을 꾹 다문 채 대들지도 빌지도 않고 청소만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그 태도가 더 안 입고 왔나 봅니다. 이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시애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디서 못 들은 척 청소질이야?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게 몸에 뱄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순순히 굽히지 않는 것에 점점 더 약이 올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그 발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 장식장 옆에 놓여있던 묵직한 도자기 화분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 소리칠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그 무거운 화분을 제 머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이 재수 없는 년, 너 하나만 없으면 우리 집이 조용할 거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자기 화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간 눈앞에서 하얀 불꽃이 튀는 것 같더니 머리에서 뜨거운 뭔가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가 눈앞으로 가져오니 제 손바닥은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힘없이 고꾸라졌어요. 흐려지는 시야 사이로 제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거실 바닥을 붉게 적셔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왜 이래?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방에서 뛰어나온 남편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정신 차려봐. 하지만 남편은 저를 부축하거나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그저 벌벌 떨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한참을 허둥대던 남편이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구급차를 불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걱정하는 대신 남편의 옷깃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어떡하니? 이거 잘못되면 이엠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어?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아들과 시어머니의 그 소름 끼치는 대화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저를 들것에 실었어요. 들것에 실려 나가는 저를 따라 시어머니가 황급히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혹여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감시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대원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제 귓가에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나지막하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이년아, 똑똑히 들어. 의사나 경찰이 물어보면 무조건 네가 청소하다가 혼자 미끄러서 다친 거라고 해. 알았어? 만약 딴소리 했다간 내가 널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가물거리는 정신을 붙잡으며 주머니 속으로 손을 가져갔어요. 평소 시어머니의 끝없는 폭언에 시달리다 못해
저는 언젠가부터 습관처럼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잔인한 협박은 제 핸드폰 안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귀찮은 짐짝일 뿐이었다는 사실을요.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악마 같은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뼈에 사무치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커다란 대학병원 응급센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를 실은 들것이 밝은 불빛이 쏟아지는 응급실 안으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새하얀 불빛이 쏟아지는 응급실 처치실 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제 머리에 피를 먹게 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곁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을 피웠어요. 아니, 뭘 그렇게 꾸물거려? 사람이 피를 이렇게 흘리는데. 당신들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어? 간호사들이 처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유난을 떨며 그들의 손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제 상처를 살피던 당직 의사가 미간을 좁히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상처가 좀 이상한데요. 그냥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뭔가 무거운 물건으로 세게 맞은 자국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낯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가 청소하다가 지 혼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라니까. 왜 남의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듯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이 처치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는 남편이 제 상태를 살피며 걱정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건 너무나 부질없는 기대였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운 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뒤따라온 원무과 직원이 내민 서류부터 낚아챘어요. 이게 뭐예요? 응급처치비에 입원비까지. 이걸 지금 다 내라는 거예요? 원무과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보호자님. 우선 급한 처치부터 들어가야 해서 수납이 먼저 필요해요. 남편은 견적서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어떻게 다 내? 우리 통장에 2만 원 돈이 어디 있어? 예, 그걸 왜 우리가 내니? 다친 건 쟤니까 제 돈으로 내야지. 두 사람의 뻔뻔한 대화를 듣고 있자니 피가 흐르는 머리보다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카드 있잖아. 지금 정신 있으면 비밀번호 불러봐. 당신 치료비니까 당신이 내야 할 거 아니야. 고아로 자란 저에게 따로 모아둔 비상금 한 푼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피를 뚝뚝 흘리는 이 순간에도 이들에게 저는 치료비 몇 푼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저는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처참한 시간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처치실을 총괄하던 최 간호사장이 더는 못 보겠다는 듯 앞으로 나섰어요.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돈 타령이라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당장 밖으로 나가주세요. 50대의 관록이 느껴지는 최 간호사장의 서슬퍼런 경고에 처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최 간호사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어요. 뭐, 나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다 근본도 없는 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처치실을 떠나가라 악다구니를 쓰며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응급센터 복도 저편에서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여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야간 병동의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회진을 돌던 이 병원의 원장 최태강이었어요. 최태강 원장은 처치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고성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겐가? 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처치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다 침대에 누워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호사가 방금 피를 닦아낸 제 얼굴을 발견한 순간 최태강 원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마치 눈앞에서 유령이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원장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수행비서가 원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원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원장님. 하지만 최태강 원장은 비서의 손길도 뿌리친 채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제 침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원장은 제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멍하니 원장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저를 응시하던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얼굴이 내가 아는 사람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어머님 조남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가물거리는 정신을 붙잡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수진, 이수진이라고 하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태강 원장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수진이? 그럼 자네가 수진이가 기어이 혼자서 내 핏줄을 낳았다는 말인가? 최태강 원장은 그대로 제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더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 딸이 여기 있었어? 거대한 병원을 호령하던 원장이 짐승처럼 오열하며 통곡하기 시작하자 처치실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행비서도 최 간호사장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료진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생을 애타게 찾아 헤매던 첫사랑의 딸이자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최태강 원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도저히 억누르지 못하는 듯했어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른 수행비서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경호팀 응급센터로 보내. 그리고 최상위 VIP 특실 준비하고. 원장님 따님이시다. 서둘러. 수행비서는 곧바로 경호원들을 불러 응급실 출입을 통제하고 저를 병원에서 가장 안전한 최상위 VIP 특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어요.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짓밟아온 고아 며느리가 바로 이 거대한 대학병원 원장의 친딸이었다니요. 뭐라고? 천연이 원장 딸이라고? 그게 무슨... 시어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스르르 미끄러졌어요. 그때 최태강 원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금까지 오열하던 눈에는 이제 시퍼런 살기가 가득했어요. 누구야? 내 귀한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대체 누구냐고. 원장이 사자처럼 포효하자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봐라. 저 두 사람을 당장 내 딸 앞에서 끌어내. 두 번 다시 이 병원에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원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경호원들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놔. 내가 얘 시임이라고. 놓으라고.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호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저를 학대하고 짓밟던 두 사람이 비참한 몰골로 쫓겨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제 침대는 전문 의료진의 손길에 따라 조용히 처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최고급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VIP 특실에 도착하자 병원에서 내노라는 명의들이 모여 저를 정성껏 살피기 시작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라는 존재를 알게 된 저는 벅찬 감정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채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최태강 원장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딸의 무사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평생 홀로 그리워하던 핏줄을 겨우 찾은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차가운 병원 복도를 뜨겁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그 지독한 불행의 사슬이 마침내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깊고 어두운 잠에서 깨어난 것은 수술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리자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푹신하고 널찍한 침대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의 풍경까지 이곳은 제가 알던 좁은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침대 맡을 지키고 있는 최태강 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장은 제가 눈을 뜬 것을 알아채고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신이 드는 게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물부터 좀 마셔야겠다. 저는 목이 잠겨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원장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듯 원장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고 아저씨는 정말 제 아빠가 맞으세요? 제 물음에 최태강 원장의 눈가가 다시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원장은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천천히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애비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 네 애미 수진이는 이 아비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원장의 목소리는 예지를 떠올리는 듯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에서 네 애미를 지독하게 반대했단다. 집안이 기운다는 둥, 어울리지 않는다는 둥. 나는 그 반대를 이겨낼 힘이 없었고 네 애미는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렸어. 저는 숨을 죽이고 원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 애미가 뱃속에 너를 품고 떠난 거였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30년을 네 애미와 핏줄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어. 그런데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널 만나게 될 줄이야. 원장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거대한 병원을 호령하던 노신사가 저 하나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모습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최주연이다. 이 아비성을 따르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하나뿐인 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 태어나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릴 적 친척집 구석방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참아야 했던 설움과 시댁에서 종처럼 불임을 당하며 삼켜야 했던 눈물들이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아빠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날 이후 제 곁에는 병원의 최고참 수간호사인 최 간호사장이 늘 함께했습니다. 원장의 오랜 신복인 최 간호사장은 저를 전담하며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아가씨, 오늘은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원장님께서 아가씨 좋아하시는 음식으로만 준비하라고 어찌나 신신당부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는 이 병원의 하나뿐인 상속녀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상속녀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최 간호사장을 통해 저는 제 친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병원의 산더미 같은 일도 뒤로 미룬 채 매일같이 제 병실을 찾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을 하루라도 빨리 되돌리고 싶은 듯 아빠는 소소한 이야기부터 따뜻한 마음을 담은 말들을 끊임없이 건넸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오후 수행비서가 굳은 얼굴로 병실을 찾아왔어요. 원장님, 아가씨,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자들이 요즘 병원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아가씨 뒷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병원 직원들을 붙잡고 아가씨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고 심지어 원장님 비서실 연락처까지 알아내려 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곁에 있던 아빠의 얼굴이 삽시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감히 내 딸 주변을 얼쩡거려? 아빠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손보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풀어서 그것들을 두 번 다시 내 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 저는 그런 아빠의 팔을 붙잡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아빠 손에 그런 더러운 것들 때문에 피를 묻히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연아, 그놈들을 그냥 두면 네가 또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아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를 짓밟았던 그 사람들을 이번에는 제 힘으로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짓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 손으로 직접 갚아주고 싶어요. 아빠 뒤에 숨어서 보호받기만 하는 딸이 아니라 스스로 제 앞길을 지킬 수 있는 딸이 될게요. 제 눈빛에서 굳은 의지를 읽은 아빠는 잠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아주 야무지구나. 좋다, 네 뜻대로 하거라. 대신 이 병원이 가진 모든 것을 네 손발처럼 써도 좋다. 정보력이든 법무팀이든 뭐든 말만 하거라. 아빠는 제가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병원의 모든 힘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든든한 아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저는 이제 과거에 나약했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최 간호사장의 도움을 받아 저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눅든 표정으로 남의 눈치만 살피던 촌스러운 며느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어요. 윤기나는 머릿결과 단정하게 손질된 손끝,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까지. 거울 앞에 선 저는 대형 병원의 유일한 상속녀에 걸맞은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기품을 지닌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꾸며놓으니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귀한 분이시네요. 세상에, 정말 눈이 부셔요. 다 최 간호사장님 덕분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거울에 비친 낯설고도 당당한 제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저마다의 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 다시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짓밟히지 않을 거예요. 저를 지켜준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쓰러져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가 당당히 맞서 싸울 차례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로비 앞에는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늘어섰고 그 옆으로 건장한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소문이 퍼졌는지 로비에는 대형 병원 원장의 숨겨진 친딸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차려입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비에 들어선 저를 향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 웅성거리는 인파 사이로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경호원들이 겹겹이 저를 둘러싼 탓에 남편은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남편 민호.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어? 제발. 한때 저에게 그토록 매몰차던 남편은 이제 아빠의 권력 앞에서 납작 엎드려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잠시 귀를 터주자 남편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미쳤었나 봐.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남편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그저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시어머니도 언제 저를 화분으로 내리쳤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아이, 우리 며느라가 몸은 좀 괜찮은 게냐? 이 애미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자, 어서 이 손 좀 잡아보자. 며칠 전까지 저를 종처럼 부리고 짐승처럼 짓밟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뻗어오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다가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 저한테 대지 마세요. 제 서리빨 같은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힘주어 말을 이었어요. 근본 없는 고한년이라고 하셨죠? 혼수도 쥐꼬리만큼 해왔다고 하셨고요. 식모보다 못한 년이라고 매일같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들 제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취연아, 그건 다 친한 일이지 않니? 이애미가 그땐 잠깐 정신이 나가서 며느리 머리를 화분으로 내리치셨어요. 참 훌륭한 어머니시네요. 제가 그날의 폭언을 그대로 되돌려주자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누나를 굴렸어요. 바로 그때 제 곁을 지키던 아빠의 수행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행비서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남편의 품을 향해 툭 던지듯 건넸어요. 이혼 합의서입니다. 안에 내용 잘 살펴보시고 도장 찍으시죠. 이게 뭐예요? 갑자기 무슨 이혼을?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늘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죠. 자세한 건 제 변호사가 연락드릴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경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대로 세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부려먹던 고아 며느리가 이제는 평생 우러러봐도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자신들을 쓰레기처럼 내치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내리쳤어요. 이년아, 네가 감히 시애미를 이렇게 무시해? 두고 봐라. 내가 절대 이대로는 안 끝낼 거니까.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절규를 뒤로 한 채 저를 태운 차는 미끄러지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린 차가 도착한 곳은 아빠가 저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그림 같은 정원과 대저택이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누려보는 압도적인 부와 그 어떤 소음도 없는 완벽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어요. 지난 30년간 저를 짓눌러온 모든 불행이 이 문 밖에 멈춰 선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던 아빠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너라 내 딸.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마음껏 편히 쉬어. 아빠는 저택에서 일하는 모든 고용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선 앞에서 아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 오늘부로 이 아이가 이 집의 유일한 안주인이자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하나뿐인 상속녀다. 앞으로 내 딸을 나대 아들 정성을 다해 모시도록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열에 있던 모든 고용인들이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남의 집 부엌에서 종처럼 부림을 당하던 제가 이제는 이 거대한 저택의 안주인으로 깍듯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저택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모셔두었어요.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빠와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나란히 앉아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기울였어요. 수진아,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랐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우리 딸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아빠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그때였어요. 거실에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 원장의 친딸이 조강지처인 남편과 시댁을 벌였다는 이른바 폐륜 갑질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화면에 뜬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본 순간 자늘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저택 안으로 새로운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첫 화면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커다란 인터넷 카페들까지 온통 저를 물어뜯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친정이 부자인 걸 알고 나서 헌신적인 남편과 착한 시댁을 헌신짝처럼 버린 못된 여자. 저는 순식간에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폐륜녀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악의적인 글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뻔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건넨 이혼 서류를 받아든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고 했습니다. 흥, 이혼? 웃기고 있네. 우린 아직 엄연한 법적 부부야. 내 동의 없이는 절대 이혼 못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남편은 그렇게 뻔뻔하게 돌변한 뒤 시어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저를 파멸시킬 궁리를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은 돈을 뜯어내겠다는 일념으로 방송국에 거짓 제보를 넣고 돈을 주고 댓글 부대까지 동원했어요. 여론을 완전히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며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논란이 단순히 저 하나를 물어뜯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곧 아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까지 옮겨 붙었어요. 원장딸이 벌인 갑질 논란이라며 병원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급기야 주가마저 곤두박질 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 이사진들이 아빠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개인사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병원 전체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아빠가 평생을 바쳐 일군 병원까지 흔들리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빠의 비서실로 은밀히 연락을 취해 왔어요. 승기를 완전히 잡았다고 착각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고. 내가 아들 조용히 이혼시켜주고 인터넷에 올린 글도 싹 다 내려줄게. 대신에 말이야, 그 대가로 100억을 내놔.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안 그래? 법적인 부부라는 족쇄를 이용해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시댁의 그 사람 같지 않은 뻔뻔함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짓밟은 것을 넘어 아빠와 병원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 앞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곁에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100억? 그깟 돈이 문제냐?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병원 절반을 떼어준다 해도 아깝지 않다. 지금 당장 재무팀에 연락해서 현금부터 융통해. 아빠는 곧바로 그 더러운 요구에 응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려는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으며 막아섰어요. 안 돼요, 아빠. 그렇게 돈으로 덮으면 안 돼요. 하지만 주연아,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끝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 않니? 네가 이렇게 계속 고통받는 걸 아비가 어떻게 두고 보란 말이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저 사람들 입을 막으면 저희는 평생 저들 손아귀에 놀아나게 돼요. 오늘 100억을 주면 내일은 200억을 달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은 더 이상 싫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숨어서 당하기만 하던 나약한 과거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나서서 끝낼게요. 저 사람들이 쳐놓은 이 거짓의 그물을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예요. 제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아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빠가 지원해준 병원 법무팀을 소집했어요. 넓은 회의실에 모인 유능한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동안 은밀히 준비해온 계획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벌인 모든 거짓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숴버릴 거예요. 우리에겐 저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증거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몰래 녹음한 협박 음성부터 제 명의를 도용해 저지른 사치의 흔적들까지 법무팀 직원들은 제가 내민 자료들을 살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가씨, 이 정도 증거라면 저들의 거짓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이목이 저에게 쏠려 있는 이 상황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겠어요. 병원 홍보팀에 연락하세요. 힘 있는 언론사 기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부를 거예요. 긴급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저를 향한 모든 카메라 앞에서 저는 그동안 감춰줬던 진실을 낱낱이 밝힐 생각이었어요. 거짓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내려다보는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오후가 밝았습니다. 병원의 커다란 대강당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취재진들로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텅 빈 단상을 향해 있었고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윽고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앞이 새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를 둘러싼 이 모든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헌신적인 남편과 착한 시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헌신적인 시댁의 진짜 얼굴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짓하자 단상 뒤에 설치된 커다란 화면이 켜졌습니다. 곧이어 강당 안 가득 흔들리는 구급차의 소음과 함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년아, 똑똑히 들어. 의사나 경찰이 물어보면 무조건 네가 청소하다 혼자 미끄러져서 다친 거라고 해. 딴소리 했다간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며느리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살기 어린 협박과 그 사이로 들려오는 저의 힘없는 신음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커지더니 이내 경악에 찬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이게 지금 응급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세상에. 저는 놀란 사람들이 진정되기를 기다린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청소를 하다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시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저 사람이 화분으로 제 머리를 내리쳐서 이렇게 다친 겁니다. 저는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제 머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준비해온 또 다른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그리고 여기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면서 밖에서는 사모님 행세를 하며 흥청망청 돈을 쓴 내역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어치 명품과 갚지도 못할 빚보증 서류들입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화려한 카드 사용 내역서가 낱낱이 공개되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대체 누구 명의인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저 사람은 고아라 기댈 곳 하나 없는 며느리 명의를 몰래 도용해서 이 카드를 만들어 흥청망청 써온 겁니다. 저는 병원 법무팀이 밤낮 없이 조사해 확보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폭로했습니다. 제 명의가 어떻게 도용되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아니, 며느리 명의까지 도용해서 사치를 부렸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사람의 할 짓이 아니네요. 강당 안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들의 거짓 폭로에 놀아나 아빠를 압박하던 병원 이사진들마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100억을 손에 쥘 꿈에 부풀어 있던 두 사람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연이? 저것들을 어떻게... 민호야, 이제 우리 어떡하니? 어?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때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집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벌컥 열렸어요. 제가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고발 조치를 해둔 경찰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박용수, 김민호 두 사람을 특수상해와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이거 안 나? 시어머니는 경찰들의 손을 뿌리치며 바라겠지만 그럴수록 수갑은 더욱 단단히 채워질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카메라 앞으로 끌려 나왔어요. 카메라 앞에 선 시어머니는 여전히 악을 쓰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하고 명의까지 도용한 파렴치한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철저한 사회적 매장 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학대당하는 것을 알고도 방관한 죄와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로 체포되어 끌려갔어요. 여보, 여보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그토록 저를 짓밟고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 저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끌려가는 두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완벽하게 몰락하는 그들의 뒷모습만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가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자 강당을 가득 메운 취재진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우렁찬 박수 소리 사이로 아빠가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내 딸. 정말 잘했어. 네가 이아비의 진정 자랑스러운 딸이다. 아빠의 따뜻한 품에 안겨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저를 향하던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짓으로 저를 매도하던 사람들은 자취를 감췄고 대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세상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벌인 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버둥을 쳤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 며느리가 지발로 넘어진 걸 가지고 저를 이렇게 죄인으로 몰고 있어요.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 녹음된 그 생생한 협박 음성 앞에서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던 그 살기 어린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제 명의를 도용해 사치를 부린 증거들까지 낱낱이 드러나면서 시어머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곁에 앉은 남편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 뭐가 끝나? 이게 다 전 며느리년 때문이다. 저년만 없었으면. 시어머니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저를 향한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피고인 박영숙은 힘없는 며느리를 상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명의를 도용했으며 거액을 뜯어내려 협박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판사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또한 피고인 김민호는 아내가 학대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나아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이에 두 피고인에게 각각 무거운 실형을 선고합니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안 돼. 감옥이라니. 내가 감옥에 가다니. 이럴 수는 없어. 한때 저를 종처럼 부리며 온갖 호사를 누리던 시어머니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뒤에 숨어있던 남편 역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를 그토록 오래도록 괴롭히던 악몽이 마침내 완전히 끝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저와 함께 판결을 지켜보던 아빠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완전히 매듭 지을 수 있었어요. 지긋지긋했던 그 이름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내자 비로소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제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짓밟았던 모든 악연은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법원 앞 계단을 아빠가 나란히 내려오며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모든 아픔이 저 멀리 사라져가고 저에게는 따뜻한 아빠와 함께할 새로운 날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저는 아빠와 함께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한때 원장 딸의 갑질 논란으로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병원은 딸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한 아빠의 사연과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딸을 향한 아빠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했고 병원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이사회에서 저를 정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위기를 훌륭하게 헤쳐나간 저를 두고 이사진들은 입을 모아 저를 치켜 세웠어요. 최주현 씨, 그동안 보여주신 위기 대처 능력에 저희 모두 감탄했습니다. 부디 다음 병원장 자리를 맡아 이 큰 병원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의 모든 경영권을 상속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거대한 병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세상이 그 어떤 부와 명예도 다 가질 수 있는 왕관을 눈앞에 두고 저는 잠시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부와 명예에 눈이 멀어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화분으로 내리치던 시어머니와 돈 앞에서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린 남편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그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만 원짜리를 마다하시다니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무겁고 거창한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크고 무거운 자리보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 자리는 더 어울리는 분께 맡겨주세요. 대신 저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품어온 소망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병원 안에 저처럼 억울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한 커다란 무료 지원센터를 세운 겁니다.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센터를 이끄는 재단 이사장직만을 겸허히 맡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은 제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편안한 앞치마를 두른 채 아빠와 사람들이 오붓하게 지낼 아담한 전원주택을 직접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을 떠나 북악산 자락의 조용하고 소박한 집으로 옮겨온 거예요. 주말 아침이면 저는 아빠와 함께 마당 한편에 마련한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주연아, 이것 좀 보거라. 방울토마토가 이렇게는 빨갛게 익었구나. 어디, 상추도 제법 많이 자랐다. 정말이네요. 아빠, 오늘 저녁엔 이 상추로 쌈 싸 먹어요. 거대한 병원을 호령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던 호랑이 같은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빠가 흙 묻은 손으로 방울토마토를 따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빠는 저를 위해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는 그 누구보다 위험 있던 아빠가 부엌에서는 서툰 솜씨로 쩔쩔매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연아, 이거 간이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쩌면 좋으냐? 아비가 이런 건 영 소질이 없구나. 괜찮아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서 같이 먹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아빠가 정성껏 끓여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투박하고 조금은 짜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가 제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 인생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복수심이 이 따뜻한 밥 한 끼 앞에서 온전히 녹아 사라졌다는 것을요. 어릴 적 친척집 구석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외로움에 떨던 고아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진 시련을 두 손으로 이겨내고 저는 마침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수백억의 돈도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예도 이 따뜻한 밥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나누어 마셨어요.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 우리 머리 위로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주연아, 이 아비는 요즘이 꿈만 같구나. 너와 이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이 말이다. 저도요, 아빠. 저도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저와 아빠의 얼굴 위로 눈부시게 찬란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한 여자의 지난 인생이 마침내 이토록 눈부신 행복 속에서 온전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연이 흘렸던 눈물과 견뎌낸 상처를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저릿해지지만 그 모든 시련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당당히 일어서는 모습에 큰 위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가 더 값지다는 주연의 깨달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내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되찾은 최주연에게 앞으로의 나날은 늘 따뜻하기를 바라는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